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임상심리사 1급 필기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과목 고급심리치료에 대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고급심리치료의 2021년 내용을 보면 기존에 2016년부터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 2016년 문제부터 있죠. 그 문제를 통해서 보았을 때 5문제가 똑같이 중복됩니다. 번호를 말씀드리면 84번, 87번, 89번, 95번, 98번 문제 이렇게 5문제만 중복이 되었고요. 나머지 15문제는 모르겠어요. 2015년 이전에 2016년 이전이 되겠죠. 15년, 14년, 13년 이때 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 문제와 비교했을 때 5문제가 중복된다. 이렇게 확인하였습니다. 자, 문제 전반부 81번에서 93번 문제까지 보겠는데 이 전반부에 보면 첨부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첨부 파일은 92번과 93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해설을 보강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 내용도 수업 시간에 약간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문제는 학습장애 문제가 나오긴 나왔지만 이 패턴의 문제는 2016년에부터 내용부터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학습장애 아동들은 대개 평균 혹은 그 이하의 지능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학습장애에서 유의할 것이 하나 있죠. 지능 지수가 보통 또는 정상이더라도 학습장애가 가능하다. 우리가 DSM-5에 보면은 특정 학습장애라고 하는 것과 지적장애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 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그 이하의 지능을 갖는다. 평균 혹은 그 이하의 지능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평균 이상이 있어요. 평균 이상.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능 지수이더라도 바로 학습장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답 노트를 한다면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더라도 자, 학습장애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학습장애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지능이 꼭 저하되어야만 학습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장애 아동들의 약 3분의 1, 33% 정도 되죠. 주의집중의 문제를 보인다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학습장애 아동들은 쓰기장애, 읽기장애, 세마기장애 크게 이렇게 3가지의 기초학습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주의, 즉 주의 산만이라고 하죠. 주의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33% 정도는 주의 집중의 문제를 보이고요. 자, 학습장애 아동들은 한 가지 이상의 학습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학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쓰기나 그 다음에 읽기나 세마기, 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2가지, 3가지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학습장애 아동들은 누적된 학습 실패로 인해서 낮은 학습 자아 개념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낮은 학습 자아 개념. 이게 이제 학습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데요. 학습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데 그게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학습장애 아동들은 누적된 학습 실패가 있어서 이 학습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해설에 충분히 읽어보시면 이해될 건데 실력 따지기 학습장애에 있는 내용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기,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산수계산, 세마기 이러한 부분에 심각한 곤란을 주 증상으로 하는 것이 학습장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밑줄 친 부분을 잠깐 보면
지능과 연령을 근거로 기대되는 능력의 50% 미만의 성취도를 보일 때 우리가 학습장애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령을 근거로 했을 때 또 지능을 근거로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50% 미만의 성취도를 보였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학습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학습장애 아동에 대한 문제에서 지능과 연결된 지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학습장애와 관련된 것은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문제 패턴은 나와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쭉 보시면서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8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번 문제는 좀 단순한 문제인데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심리치료의 경향입니다. 거리가 먼 것은인데요. 우리가 이제 단기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담 치료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치료의 기간상 단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중화가 있습니다. 대중화는 이것을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대상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료 대상 또는 치료 대상의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영역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중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화는 뭐 중년층,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소년층도 이 심리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심층화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심층화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다양화입니다. 다양화는 상담 매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상담 매체상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뭐 우리가 최근에 온라인 상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라인 상담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매체로 하는 인터넷 상담, 채팅 상담이나 게시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대면도 있고 전화도 있고 많이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됩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고요. 해설해 보면 심화학습의 상담 심리치료에 경향해서 이장호 교수가 이제 2011년도에 상담의 새로운 동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상담 기법의 새로운 동향, 상담 대상 영역의 다양화, 상담 방식의 새로운 동향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을 열거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한번 봐주시죠. 세 번째 상담 방식의 새로운 동향을 보면 상담 기법 및 상담 대상의 변천과 더불어서 상담 방식에도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 상담 방식의 변화 추세를 몇 가지 흐름으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상담 기간이 단기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전화, PC통신, 인터넷이죠. 이것을 이용한 상담 매체의 다변화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단 치료라고도 하죠. 집단 치료의 활성화 이런 것도 조금 더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이 집단 치료를 좀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8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번 문제는 상담 심리치료 이론 중에 정신분석적 치료가 있죠. 여기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틀린 것은입니다. 이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해설에 제가 심화학습에 넣어드렸는데 그 내용에서 이 지문들을 발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서적에 있는 그 내용들 심리상담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 정신분석 치료 이론에서요. 자, 그러한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는 전이가 나왔네요. 전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내담자가 과거 중요 타인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환상을 트랜스퍼 시킵니다. 전이시켜서 무의식적으로 상담자에게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의식적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유연상 기법을 활용해서 전이가 일어나죠. 맞습니다. 자,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서 아동기, 그러면 이제 과거죠. 아동기, 과거. 자, 아동기의 감정이나 갈등이 깊은 무의식으로부터 끊어요. 표면으로 부상한다. 이게 바로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으로부터 표면으로 의식화되는 것이니까 전이가 시작되고 내담자는 정서적으로 퇴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퇴행이라는 것은 방어 기제로서 이전 단계로 후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단계로 후퇴하는 것을 우리는 퇴행이라고 배웠죠. 정서적으로도 퇴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감정들, 이러한 감정들이 바로 정서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퇴행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단계로 후퇴되는 그러한 정서적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누가요?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무의식으로 인식하고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사랑이나 수용 같은 유아적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 행동으로부터 해서 끊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유아적 또는 유아기적 욕구를 하거든요. 유아기적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된 것. 이것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담자가 무의식으로 의식하고 그다음 인식하고 있는 동기. 그 다음에 유아기적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된 행동들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포인트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내담자가 심리적으로부터 독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유아기적인 무의식적 동기라거든요. 유아기적인 무의식적 동기. 자, 그러한 것들이 문제의 원인이 되니 그러한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죠. 그것을 해결시켜줘야 된다.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심리적으로 내담자는 독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아가 강화가 되거든요. 자아가 강화가 되면 여기에서 심리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느끼는 모든 감정은 끊어요. 전이의 표현이라고 가정해야 된다.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이 감정이에요. 이게 전이 감정이 있어야 이게 전이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감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좀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전이가 될 거 아닙니까? 상담자에게 불만이 있을 때,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이걸 전이라 하겠습니까? 이건 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모든 감정이 전이의 표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전이가 일어나면서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의식적인 측면으로 트랜스퍼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감정들이 바로 전이에 의한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모든 감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답을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한 해설을 이제 심화학습에 제가 자세히 넣어드렸는데 심화학습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타이틀로 잡았어요. 자, 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는 전이 과정으로 개념화가 되는데 전이 관계는 정신분석적 접근의 핵심이 됩니다. 자, 전이라는 개념은 위에 1번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내담자는 과거 중요 타인에게서 느꼈던 감정이나 환상을 치료자에게 이동시킨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과거의 관계에서 풀지 못했던 일을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갈등의 요소가 무엇인지 어린 시절로부터 등장했던 그러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이제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또 자아가 강화되거든요. 이걸 그래서 일명 뿌리치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서 아동기의 감정이나 갈등이 깊은 무의식으로부터 표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하고 이때 내담자는 정서적으로 퇴행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전이관계를 훈습해야 되는데 훈습은 반복적인 해석을 통해서 반복적인 해석, 그 다음에 거기 나올 겁니다. 반복적인 해석을 통해서 항상 어떤 저항적인 부분들을 탐색하고 이것을 이제 인사이트, 통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훈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훈습 과정은 무의식의 자료와 방어 기제를 탐색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그 근원이 초기 아동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훈습은 반복적인 해석과 저항 형태의 탐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훈습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정신분석적 치료의 기법, 기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느끼는 모든 감정이 전이의 표현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번 지문에서. 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반응들 중에 많은 반응들이 현실에 기초를 두고 내담자의 감정을 치료자가 지금 양식, 우리가 지금 여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양식으로 제시하는 것에 따라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은 뭐냐면 감정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 반응이 다 과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이 감정이 아니고 현실의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 내담자의 감정을 지금의 양식에 따라 제시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감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전이 감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모든 긍정적 반응, 치료자를 좋아하는 것을 긍정적 전이, 정적 전이로 분류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화를 내는 것, 불만 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치료자의 행동에 따라 나온 부적절한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부정적 반응을 부정적 전이의 신호로 분류하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 반응이 나타나면 긍정적 전이고 부정적 감정 반응이 나타나면 부정적 전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느끼는 부정적 전이와 반대로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느끼는 것을 역전이라고 하죠. 역전이는 알고 계시죠?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 바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치료자가 내담자를 대할 때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반응으로 치료자는 이 역전이를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역전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치료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자들이 객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분노, 사랑, 비난 그리고 내담자들의 여타의 감정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주관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상담자가 비합리적이면서 주관적으로 이제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치료자들이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성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나오죠. 세 번째 거.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부모로부터 완전한 사랑과 수용과 같은 이 유아기적 욕구가 있어요. 그 유아기적 욕구에서 동기화된 행동들이 있는데 자, 그러한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져야 심리적으로 독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아가 강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내용 좀 잘 알아놓으세요. 다음에도 출제될 확률이 있어서 이 심화학습 내용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84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복된 문제가 없었고요. 2016년부터 봤을 때 없었고 이 84번 문제는 중복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84번 문제는 중복이라고 써주시고요. 중복이라고 써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뭐요? 사회기술 훈련입니다. 자, 사회기술 훈련은 우리가 이제 보통 대인관계 기술을 이제 학습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있죠. 그러한 측면이 이제 사회기술 훈련,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뭐 대화기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사회기술 훈련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우울증 외래 환자의 우울 증상을 감소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약을 복용하는 우울증 환자분도 있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우울증 환자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을 복용하지 않는 우울증 외래 환자가 있다. 사회기술 훈련 효과 있겠죠, 당연히. 자, 우울 증상 이것을 감소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계 형성에 대한 자신감이랄까요? 그러한 것이 향상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울 증상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회기술 훈련은 정신과적 증상의 심한 정도 및 재발 가능성과 이게 중요한 거죠. 반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신과적 증상의 심한 정도가 심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자, 상당히 심합니다. 재발 가능성도 심합니다. 그럴 때 사회기술훈련, 반비례라고 그랬으니까 사회기술훈련의 애후라고 하거든요. 자, 애후는 좋지 않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정신과적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 그 다음에 재발 가능성이 많은 경우, 그럴 때는 사회기술훈련의 애후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반비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맞습니다. 사회기술훈련은 가벼운 장애를 보이는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만성 정신질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에게도 사회기술훈련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이제 사회기술훈련 같은 경우 뭐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을, 집단 치료를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자, 집단 치료를 할 때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집단 치료를 할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논문으로도 많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기술훈련을 우리가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사회기술훈련을. 집단 자체가 그 집단 프로그램의 이점이 있잖아요. 얄롬이 말했던 많은 이점 중에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기술 훈련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치료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장애를 보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 정신질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자, 사회기술훈련의 중요한 목표는 이거죠. 환자에게 대화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인관계 기술을 획득하는 건데, 학습을 통해 하는 건데, 대화기술을 습득을 하면서 대인관계도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이건 중복된 거니까 뒤에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8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